만약 내가 역사라는 것이 오랫동안 공공연히 숨겨져 온 한 가지 비밀을 품고 있었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그 비밀은 너무나 일관되고 너무나 정확해서 지난 3000년 동안 모든 주요 초강대국의 흥망성쇠를 추적해왔습니다. 아시리아, 페르시아, 알렉산더 대왕의 후계자들이 지배하던 그리스, 로마, 아랍 칼리파국, 오스만 제국, 스페인, 영국, 서로 다른 대륙, 서로 다른 세기, 서로 다른 종교, 서로 다른 기술. 그런데도 결과는 항상 동일하게 반복되었습니다. 대략 250년. 앞뒤로 10년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말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불편해집니다. 미국은 1716년 7월 4일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그 날째 이 50년을 더하면 도착하는 해는 2026년입니다. 다음 세기도 아니고 아득히 먼 미래도 아닙니다. 바로 내년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단순한 종말론적 예측으로 치부하기 전에 당신이 반드시 이해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생각은 음모론 포럼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변두리 웹사이트에서 만들어진 것도 아닙니다. 이는 20세기 가장 경험 많은 군사 관찰자 중 한 사람에게서 나온 분석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존 베got 글럽 경, Sir John Bagot Glove입니다. 1976년 미국 건국 200주년이 정확히 되는 해, 그는 조용히 한 편의 에세이를 발표했습니다. 이 글은 훗날 역사 분석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저작 중 하나가 됩니다. 그 제목은 제국의 운명과 생존의 탐색, The Fate of Empires and Search for Survival 이었습니다. 글럽은 책상에 앉아 추측만 늘어놓는 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1897년 영국 프레스턴에서 태어났으며 왕립 공병대 장교의 아들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의 삶은 여행과 다양한 문화에 대한 노출로 형성되었습니다. 4살 때 가족과 함께 모리셔스로 이주했고 10살에는 스위스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천정국기 14년, 겨우 17살의 나이로 그는 울리치 왕립 군사학교에 입학했습니다. 1615년에는 왕립 공병대 장교로 임관하여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기 위해 프랑스로 파병되었습니다. 그는 서부 전선에서 복무했습니다. 3차례나 부상을 입었고 용맹함을 인정받아 군공 십자훈장을 수훈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배움은 전쟁이 끝난 이후에 찾아왔습니다. 1920년 글럽은 이라크 파병 자원을 신청했습니다. 그 후 30년 동안 그는 아랍 세계에 깊이 몸을 담갔습니다. 아랍어를 유창하게 구사했고 현지의 관습을 받아들였으며 사람들로부터 사 글럽 파샤, 게이사 글럽 파샤 이사느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1939년부터 1956년까지 그는 네즈 요르단 아랍 군단 에드아랍 리전의 사령관을 맡아 이를 중동에서 가장 효율적인 전투 부대 중 하나로 탈바꿈시켰습니다. 그는 왕들과 대통령들과 함께 일했습니다. 국가가 탄생하고 또 사라지는 순간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대영 제국의 붕괴를 온몸으로 겪었고 그 잿더미 위에서 새로운 강대국들이 떠오르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은퇴 후 그는 학문으로 방향을 돌렸습니다. 역사, 전쟁, 문명에 관한 수십 권의 책을 집필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진정한 유산이 된 것은 1976년에 쓴 바로 그 에세이였습니다. 왜냐하면 불과 수십 쪽 분량의 글에서 글럽은 극도로 불편한 주장을 펼쳤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강대국들은 항상 침략이나 혁명으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자주 그들은 예측 가능한 내부 변화를 통해 쇠퇴합니다. 마치 생물학적 과정과도 같이 말입니다. 그가 정리한 자료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아시리아 제국은 247년 지속되었습니다. 페르시아는 218년, 알렉산더 대왕의 후계자들이 지배한 그리스는 231년, 로마 공화정은 233년, 아랍 제국은 246년, 전성기의 오스만 제국은 250년, 스페인은 250년, 영국 제국 역시 250년, 평균적으로 약 10세대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글럽이 매료된 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알고 싶어 했습니다. 왜 인간 사회는 이 패턴을 이렇게까지 일관되게 반복하는가? 그리고 이것을 인식한다면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가? 그의 결론은 이러했습니다. 모든 위대한 강대국은 6개의 뚜렷한 단계를 반드시 거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곧 보게 되겠지만 미국은 이미 그 모든 단계를 전부 경험했습니다. 모든 제국은 같은 방식으로 시작합니다. 부후어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제도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군대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 시작은 용기입니다. 글럽은 이 첫 번째 단계를 개척자의 시대라고 불렀고 그 시작 방식에서 한 가지 놀라운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항상 문명의 가장자리에서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종종 후진적이거나 하찮게 여겨지는 소수의 사람들, 잃을 것은 거의 없고 얻을 것은 모든 것인 사람들입니다. 7세기 아랍 세계를 살펴봅시다. 서기 600년경 아랍인들은 문명의 중심에서 벗어난 지역에 흩어져 사는 사막의 유목민들로 여겨졌습니다. 그 사이 페르시아와 비잔티움 같은 거대한 제국들이 권력을 양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612년 예언자 무함마드가 사망한 지 불과 70년 만에 아랍 군대는 페르시아를 완전히 정복했고 비잔티움 제국의 절반을 차지했으며 인도와 중국의 국경까지 진격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글럽에 따르면 그 이유는 우월한 기술도 아니었고 부도 아니었습니다. 굶주림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지킬 것이 없었습니다. 보존해야 할 안락함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신념과 목적, 그리고 생존에 의해 움직였습니다. 안락한 제국이 결코 유지할 수 없는 압도적인 집중력과 강도였습니다. 이와 동일한 패턴은 몽골 제국에서도 다시 나타났습니다. 유라시아 초원에서 온 느슨한 부족 연합은 칭기즈칸 아래에서 통합되었고 단 한 세대 만에 인류 역사상 가장 광대한 연속 영토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외부인들, 사치에 얽매이지 않은 존재들, 모든 것을 걸 각오가 된 사람들, 이제 18세기 미국 식민지를 떠올려 봅시다. 광활하고 거의 알려지지 않은 대륙의 끝자락에 간신히 매달려 있던 13개의 식민지. 인구는 영국에 비해 미미했고 경제는 유럽 기준으로 원시적이었으며 정규군도 제대로 된 해군도 산업 기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대국에 도전할 용기를 가졌습니다. 1776년 7월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걸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안전한 위치에서 의견을 말하고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목숨, 재산, 그리고 가족 전체를 담보로 걸고 있었습니다. 벤저민 프랭클린은 유명한 경고를 남겼습니다. 그들은 모두 함께 매달리든지 아니면 틀림없이 각자 따로 매달리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 건국 세대는 놀라울 정도로 젊었습니다. 토머스 제퍼슨은 독립선언서를 작성했을 때 고작 33살이었습니다. 제임스 메디슨은 헌법제정회의 당시 36살이었고 알렉산더 해밀턴은 초대 재무장관이 되었을 때 33살이었습니다. 노련한 원로처럼 보였던 조지 워싱턴조차 대륙군 사령관으로 임명되었을 당시 44살에 불과했습니다. 이들은 권력 속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프랭클린은 비누 제조업자의 10번째 아들이었고 해밀턴은 카리브해 출신의 고아 이민자였습니다. 그들은 혈통이 아니라 능력, 대담함, 그리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흔들리지 않는 신념을 통해 성장했습니다. 글럽은 개척자 세대를 정의하는 몇 가지 특징을 확인했습니다. 첫째, 무모할 정도의 용기입니다. 1706년 크리스마스 밤, 워싱턴이 얼어붙은 병사들을 이끌고 델라웨어 강을 건넜을 때 그는 안전하거나 계산된 전략을 따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혁명을 단숨에 끝낼 수도 있었던 절박한 도박에 모든 것을 걸고 있었습니다. 둘째, 당열과 공동의 목적입니다. 이라는 말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모두의 것이 되는 무언가를 함께 만들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셋째, 부보다 명예를 우선시하는 가치관이었습니다. 워싱턴은 대륙군 총사령관직을 제안받았을 때 급여를 거절했습니다. 그는 단지 비용에 대한 실비 보상만을 요청했습니다. 8년에 걸친 전쟁 동안 그는 자신의 사비로 약 16만 달러를 지출했습니다.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약 500만 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전쟁이 끝났을 때 그는 자신의 순자산의 거의 절반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정신은 워싱턴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건국 세대는 존 애덤스가 말한 공적 덕성을 믿었습니다.
즉 시민은 공동선을 위해 개인적 이익을 희생해야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이 정신이 없다면 애덤스는 경고했습니다. 공화국 정부도 존재할 수 없고 진정한 자유 역시 존재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이 개척자들은 수세기에 걸쳐 지속되도록 설계된 제도들을 구축했습니다. 헌법, 권리장전, 권력분립, 독립적인 사법제도. 하지만 글럽은 한 가지 불편한 진실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개척자들의 성공은 변화의 씨앗을 함께 심는다는 것입니다. 용기와 희생은 안보를 만들어냅니다. 안보는 부를 창출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부는 사람들이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지를 바꿉니다. 개척자들의 자녀는 투쟁이 아니라 안락함을 상속받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다음 단계가 시작됩니다. 개척자의 시대가 생존에 관한 것이라면 정복의 시대는 확장에 관한 것입니다. 독립이 확보된 이후에도 건국 세대의 에너지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다른 방향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승리는 이어졌고 영토는 확장되었으며 혁명기의 느슨한 민병대는 점차 전문적인 군대로 변모해 갔습니다. 글럽은 이 단계가 명확한 패턴을 따른다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사회는 규율 있는 군사 구조를 구축합니다. 분명한 위계가 형성됩니다. 훈련은 표준화됩니다. 권력은 조직화됩니다. 미국의 경우 이 단계는 거의 즉시 시작되었습니다. 1803년 미국은 루이지아나 매입을 통해 하룻밤 사이에 국토 면적을 2배로 늘렸습니다. 토머스 제퍼슨은 나폴레옹으로부터 8천 제곱마일에 달하는 토지를 단 1,500만 달러, 즉 에이커당 약 4센트라는 가격에 매입하는 것을 승인했습니다. 제퍼슨 자신조차 헌법이 이를 허용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는 너무나도 컸기에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 결정은 이후 한 세기의 방향을 결정지었습니다. 확장은 더 이상 논쟁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전제가 되었습니다. 그 후 수십 년 동안 지도는 숨 막힐 정도의 속도로 바깥으로 뻗어나갔습니다. 텍사스가 병합되었고 오리건이 확보되었으며 미국 멕시코 전쟁을 통해 캘리포니아, 네바다, 유타, 그리고 광대한 남서부 지역이 추가되었습니다. 19세기 중반이 되자 미국은 대서양에서 태평양까지 뻗어 있었습니다. 식민지의 좁은 띠로 시작했던 나라가 이제는 대륙 제국으로 변모한 것입니다. 정복의 시대에는 특정한 가치들이 사회를 지배합니다. 군 복무는 명예로운 것으로 여겨지고 용기는 찬양받으며 확장은 운명의 증거로 받아들여집니다. 앤드루 잭슨, 율리시스 그랜트, 윌리엄 테쿰세 셔먼과 같은 인물들은 단순한 장군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군사적 명성을 바탕으로 정치 권력의 정점에 오른 국가적 아이콘이었습니다. 남북전쟁조차도 이틀 안에 들어맞습니다. 그것은 국가의 방향을 둘러싼 잔혹한 내부 충돌이었지만 과거의 외부 확장을 이끌었던 것과 동일한 강도와 규모로 치러졌습니다. 전쟁이 끝났을 때 미국은 이전보다 훨씬 더 통합되고 훨씬 더 강력한 국가로 거듭났습니다. 19세기 말이 되자 미국의 야망은 대륙을 넘어섰습니다. 미국 스페인 전쟁은 해외 영토를 가져왔고 하와이 병합은 태평양에서의 전략적 교두보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제1차 세계대전이 찾아왔습니다. 미국은 늦게 참전했지만 그 산업력과 금융력은 유럽의 전세를 뒤집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2차 세계대전이 찾아왔습니다. 이 시기는 정복의 시대의 정점이었습니다. 1,600만 명의 미국인이 군복을 입고 복무했습니다. 공장들은 전 세계 나머지를 모두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물자를 생산했습니다. 본토는 전쟁의 피해를 전혀 입지 않았습니다. 경제는 압도적으로 성장했고 국가는 핵무기를 보유하며 비교할 수 없는 영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1945년 미국은 역사상 가장 강력한 순간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글럽은 경고했습니다. 이와 같은 순간은 끝이 아니라 전환점이라는 점입니다. 더 이상 정복할 것이 남아있지 않게 되면 군사적 영광은 목적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서서히 거의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명예를 대신하는 새로운 가치가 등장합니다. 부프입니다. 이 변화는 다음 단계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정복이 멈추면 상업이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글럽은 광대한 영토가 하나의 권위 아래 통합되면 무역이 거의 자동적으로 확장된다는 사실을 관찰했습니다. 상품은 자유롭게 이동하고 교역로는 안전해지며 지역은 전문화되고 교환은 가속화됩니다. 이 패턴은 로마에서도 아랍 칼리파국에서도 대영제국에서도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1945년 이후 미국의 지도 아래에서 전 세계적인 규모로 다시 나타났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새로운 국제 질서를 설계하는데 중심적 역할을 했습니다. 끊임없는 전쟁이 아니라 무역을 기반으로 한 질서였습니다. 브레턴우즈 체제는 미국 달러를 세계의 기축통화로 확립했습니다. 세계 무역 장벽은 낮아졌고 미국의 군사력은 지구 전역의 해상 항로를 보호했습니다. 그 결과는 이전에 한 번도 목격되지 않았던 경제적 도약이었습니다. 1950년대와 1960년대는 일상의 모습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교외 주택, 차고마다 한 대씩 있는 자동차, 모든 거실에 놓인 텔레비전, 수백만 명에게 열려있던 대학 교육, 미국의 중산층은 전 세계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번영은 미국 국경 안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미국 기업들은 전 세계로 확산되었습니다. 코카콜라, IBM, 제너럴 모터스, 포드, 현대화된다는 것은 점점 더 미국화된다는 의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달러가 기축통화라는 지위는 미국에 특별한 특권을 부여했습니다. 다른 국가들은 세계 무역에 참여하기 위해 수출이나 차입을 통해 달러를 벌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단순히 달러를 발행하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2020년 기준 달러는 여전히 전 세계 외환 보유고의 약 58% 차지하고 있으며 약 20% 수준의 유로화를 훨씬 앞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글럽은 표면 아래에서 일어나고 있는 미묘한 변화를 포착했습니다. 상업의 시대는 가치를 조용히 재구성합니다. 개척자와 정복의 시대에는 사람들이 명예와 봉사를 추구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로 기억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상업사회에서는 야망이 부로 이동합니다. 성공은 기여가 아니라 축적으로 측정됩니다. 군인을 대신해 상인이 문화적 이상형이 됩니다. 이 전환은 완전히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상업사회는 대체로 더 평화롭습니다. 무역은 상호 의존성을 만들어내고 전쟁은 사업에 해로운 일이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무언가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애국심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군 복무는 의무가 아니라 선택사항이 됩니다. 공동의 희생의식은 약화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부의 성격 자체가 변화한다는 점입니다. 초기 상업 단계에서는 부가 창조를 통해 형성됩니다. 공장, 혁신, 생산적인 기업 활동.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많은 부가 창조가 아니라 조작에서 비롯됩니다. 금융공학, 투기, 가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돈을 움직이는 행위. 1950년 금융서비스는 미국 GDP의 약 10.8%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2024년에는 그 비중이 8% 이상으로 증가했습니다. 반면 제조업의 비중은 약 28%에서 11% 이하로 감소했습니다. 글럽은 이 패턴이 여러 문명에서 반복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생산적인 상인들은 투기꾼들에게 자리를 내주고 투기는 부를 축적하는 가장 빠른 길이 됩니다. 이 변화는 훨씬 더 위험한 단계로 나아가는 무대를 마련합니다. 왜냐하면 한 사회가 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잊은 차에 부유해질 때 그 사회는 다음 단계로 들어서기 때문입니다. 풍요의 시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풍요의 시대는 성공처럼 보입니다. 국가는 부유하고 강력하며 안전합니다. 생활 수준은 높고 기회는 끝없이 펼쳐진 것처럼 보입니다. 이 혜택을 누리는 세대에게 이 상태는 영원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글럽은 이 단계가 가장 위험한 구간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개척과 정복의 시대에는 부가 위험과 희생을 통해 얻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번영을 구축하는 데 어떤 대가가 필요했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풍요의 시대에서는 부가 점점 더 획득되는 것이 아니라 상속됩니다. 건설자들의 손자 세대는 투쟁이 아니라 안락함 속에서 성장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돈은 모든 것의 기준이 됩니다. 개척자들이 명예, 용기, 봉사를 가치로 삼았다면
풍요로운 사회는 지위, 사치, 소비를 가치로 삼기 시작합니다. 중심 질문은 조용히 바뀝니다. 내가 무엇을 기여할 수 있는가? 에서 내가 무엇을 획득할 수 있는가?로, 그리고 사람들이 높은 생활 수준에 익숙해질수록 그 수준이 계속 유지되기를 기대합니다. 그 기대가 부채에 의해 떠받쳐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조금의 하락조차 부당함으로 느껴집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현대 미국은 우려스러운 패턴을 드러냅니다. 2025년 말 기준 연방정부 부채는 38조 달러를 초과했습니다. 이는 가구당 약 28만 4천 달러에 해당합니다. 이자 지급만 해도 연간 1조 달러에 육박합니다. 국방 예산보다 많고 메디케어 지출보다도 많습니다. 이것은 미래에서 빌려온 풍요입니다. 이전 세대는 벌어들인 것보다 더 많이 소비했고 그 비용을 다음 세대에게 넘겼습니다. 그 청구서를 과연 지불할 수 있을지는 의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동시에 부의 불평등은 도금 시대 이후 볼 수 없었던 수준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상위 1%가 보유한 부는 전체 중산층의 부를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적 문제입니다. 성장하는 사회에서는 희생과 보상에 대한 공동의 감각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풍요로운 사회에서는 계층이 점점 서로 멀어집니다. 서로 다른 동네, 서로 다른 학교, 서로 다른 현실. 시민들은 더 이상 서로를 동반자로 보지 않습니다. 경쟁자로, 때로는 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인프라는 같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미국은 한때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고속도로, 전력망, 공항을 건설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다리가 붕괴되고 도로는 낡아가며 전력 시스템은 부하를 견디지 못하고 실패합니다. 미국 토목학회는 미국의 인프라에 대해 지속적으로 C 이하의 등급을 매기고 있습니다. 개척 사회는 건설합니다. 풍요 사회는 기껏해야 유지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들은 단지 이전 세대가 만든 것 위에 기대어 살아갈 뿐입니다. 아마도 가장 중요한 변화는 풍요가 심리를 바꾼다는 점입니다. 안락함은 위험 회피 성향을 만듭니다. 사람들은 잃을 것이 너무 많아집니다. 대담함은 사라지고 확장은 위험하게 느껴지며 보호가 최우선 과제가 됩니다. 군사적 개입은 인기를 잃습니다. 위협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안락함이 신성한 가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장벽이 세워집니다. 때로는 물리적으로, 항상 심리적으로. 글럽은 이를 방어적 태세라고 불렀고 명백한 경고 신호로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사회가 외부로 뻗어나가기를 멈추고 내부에 집착하기 시작할 때 이미 방향은 정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종 단계에 이르기 전 아직 하나의 단계가 더 남아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것은 진보처럼 들립니다. 지성의 시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지성의 시대는 정점처럼 보입니다. 부유한 사회는 교육에 막대한 투자를 합니다. 대학은 확장되고 도서관은 늘어나며 학문은 지위의 상징이 됩니다. 이전 세대가 정복을 통해 영광을 추구하거나 상업을 통해 부를 추구했다면 지성의 시대에 속한 지식계층은 사상과 아이디어를 통해 차별화를 추구합니다. 글럽은 9세기 칼리프 알마문 치하의 아랍 제국을 예로 들었습니다. 바그다드는 세계의 지적 수도가 되었습니다. 학자들은 지구의 둘레를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측정했고 그리스도 고전을 번역했으며 수학과 초기 화학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리고 글럽은 냉정한 관찰 하나를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지적 성취가 정점에 도달한 지 불과 50년도 지나지 않아 아랍 제국은 붕괴했습니다. 지식은 살아남았지만 문명은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같은 패턴은 다른 곳에서도 반복되었습니다. 로마 제국 말기에는 정교한 철학자들과 법 이론가들이 등장했지만 정치적 권력은 이미 해체되고 있었습니다. 비잔티움 제국은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되기 직전까지도 탁월한 학문 전통을 유지했습니다. 대영 제국 역시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들을 건설했지만 그 세계적 지배력은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미국은 분명히 이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미국의 대학들은 세계 대학 순위를 지배하고 있으며 연구기관들은 과학적 성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기술 기업들은 인류가 살아가고 일하고 소통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글럽은 왜 이것을 경고 신호로 보았을까요? 그 이유는 지성의 시대가 사회가 논쟁하는 방식과 분열되는 방식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초기 단계의 사회에서는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해 광범위한 합의가 존재했습니다. 개척자들은 생존과 용기를 중시했습니다. 정복자들은 승리와 명예를 중시했습니다. 상인들은 생산적인 기업 활동을 중시했습니다. 이러한 가치들은 구체적이고 널리 이해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성사회는 추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아이디어는 증식하고 이론은 경쟁하며 진리는 공유되는 것이 아니라 논쟁의 대상이 됩니다. 정교함이 증가할수록 당열은 감소합니다. 정치적 논쟁은 점점 더 추상적이고 양극화됩니다. 서로 다른 진영은 양립할 수 없는 전제에서 논쟁합니다. 각 진영은 자신들이 진리를 발견했다고 믿습니다. 타협은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익숙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현대 미국에서는 이념적 겹침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기존 신념을 강화해주는 정보의 거품 속으로 숨어듭니다. 각 진영은 상대방을 단순히 틀린 존재가 아니라 위험한 존재로 바라봅니다. 그 사이 실질적인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인프라는 붕괴되고 부채는 가속화되며 정책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극단적으로 요동칩니다. 시스템은 여전히 작동하지만 마비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글럽이 특히 우려했던 또 다른 변화가 있습니다. 지성사회는 신체적 용기에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한때 찬양받던 군인은 주변부 인물이 됩니다. 군 복무는 대안이 거의 없는 사람들에게 떠넘겨집니다. 이론이 경험을 대체합니다. 외교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국익이라는 개념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취급됩니다. 이것이 전적으로 틀린 것은 아닙니다. 많은 전쟁은 불필요했고 외교는 수많은 갈등을 예방해 왔습니다. 그러나 글럽은 이러한 사고방식이 권력의 현실과 사회를 분리시킬 때 위험해진다고 경고했습니다. 세상이 경쟁을 멈춘다고 해서 한 나라가 경쟁을 무례하다고 여긴다고 해서 경쟁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생존, 희생, 힘에 의해 움직이는 경쟁자들과 마주할 때 풍요롭고 지성적인 사회는 종종 제대로 대응하지 못합니다. 로마가 몰락한 이유는 철학을 잊었기 때문이 아니라 싸우는 법을 잊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지막 단계로 이어집니다. 글럽이 가장 신중하게 묘사한 단계입니다. 퇴폐입니다. 글럽은 이 단어를 아주 신중하게 선택했습니다. 퇴폐는 예술, 패션, 혹은 개인의 도덕성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훨씬 더 깊은 문제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무엇을 위해서도 희생할 만큼 강하게 믿는 것이 없는 사회를 의미합니다. 역사를 통틀어 글럽은 동일한 신호들이 반복해서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첫째, 자신감은 방어성으로 변합니다. 한때 건설하고 확장하던 사회는 이제 자신이 가진 것을 지키는 데 집중합니다. 야망은 비관으로 바뀌고 장벽이 세워집니다. 때로는 물리적으로, 그러나 항상 심리적으로 말입니다. 투자는 미래에서 멀어집니다. 에너지는 현재로부터 가치를 추출하는 데 쓰입니다. 둘째, 오락이 공적 삶의 중심으로 이동합니다. 로마 말기에는 서커스가 시민들의 시선을 쇠퇴로부터 돌려놓았습니다. 쇠퇴하던 아랍 제국에서는 가수와 연예인들이 국민적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대영 제국의 마지막 시기에는 스포츠와 유명인 문화가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심각한 문제들은 오락 아래에 묻혀버립니다. 셋째, 국가는 점점 더 충성을 구매하려 합니다. 성장을 통해서가 아니라 재분배를 통해서 말입니다. 자연스러운 경제 성장이 둔화되면 정부는 이미 존재하는 것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빵과 서커스, 무료 곡물과 오락. 문제는 연민이 아닙니다. 문제는 의존성입니다. 더 이상 창조하지 않고 단지 재분배만 하는 사회는 서서히 목적을 잃어갑니다. 여기서 글럽은 가장 날카로운 관찰 중 하나를 남겼습니다. 퇴폐한 사회는 심각한 위협에 경박함으로 대응합니다. 외부의 위험이 커질수록 관심은 패션, 음식, 연예인, 스캔들로 이동합니다. 정치는 공연이 되고 논쟁은 구경거리가 됩니다. 복잡한 문제들은 구호로 축소됩니다. 문제가 작아서가 아니라 청중이 더 이상 진지함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영웅이라는 개념조차 변합니다. 개척자의 시대에는 아이들이 건국자가 되기를 꿈꾸었습니다.
정복의 시대에는 군인과 탐해험가가 영웅이었습니다. 상업의 시대에는 발명가와 기업가가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퇴폐한 사회에서는 영웅은 연예인, 운동선수, 그리고 인플루언서가 됩니다. 관심이 가장 높은 가치의 통화가 됩니다. 이것은 젊은 세대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들은 유인에 합리적으로 반응할 뿐입니다. 명성이 봉사보다 더 많은 보상을 가져오고 관심이 기여보다 더 많은 대가를 지불할 때 야망은 그 신호를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변화는 중대한 의미를 가집니다. 글럽에 따르면 퇴폐는 그 자체로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환 직전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시계로 돌아옵니다. 1776 플러 250씩 2026 종말의 예언으로서가 아니라 전환에 대한 경고로서 말입니다. 1776년에 250년을 더하면 2026년이 됩니다. 그러나 글럽은 이것이 붕괴의 날짜라고 결코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250년은 평균치일 뿐 자연 법칙이 아닙니다. 어떤 제국은 더 빨리 붕괴했고 어떤 제국은 더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그들의 수명은 지리, 외부 압력, 내부 역학, 그리고 때로는 운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제국의 종말이 국가의 종말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대영 제국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변형되었습니다. 오늘날의 영국은 여전히 부유하고 여전히 영향력이 있지만 더 이상 세계 권력의 중심은 아닙니다. 로마 역시 서방 제국이 붕괴했을 때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중세 유럽의 토대가 되었고 르네상스를 거쳐 현대 세계로 이어졌습니다. 일럽은 파괴를 예언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계 변화, 페이스 체인지를 설명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진짜 질문은 무언가가 일어날 것인가가 아닙니다. 진짜 질문은 우리가 이 순환 속에서 어디에 서 있는가입니다. 증거를 살펴보면 미국은 이미 개척자 단계를 지나왔습니다. 확장의 정점에 도달했고 수십 년 동안 세계적 상업체계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풍요, 지적지배, 쇠퇴의 징후는 모두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방부채는 38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그 규모는 매일 60억 달러 이상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자 지급만 해도 연간 1조 달러에 육박합니다. 미국 달러는 여전히 세계의 주요 기축통화이지만 전 세계 외환 보유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71%에서 58%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점점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금을 매입하고 있으며 달러 의존도를 줄이고 있습니다. 제도에 대한 신뢰는 약화되고 있고 정치는 극단적으로 양극화되었습니다. 모든 선거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선거로 포장됩니다. 그러나 정작 근본적인 변화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동시에 다른 강대국들은 떠오르고 있습니다. 냉전 이후 이어졌던 단극 체제의 순간은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글럽은 쇠퇴가 시작된 이후에 제국이 이를 되돌릴 수 있는지에 대해 비관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절망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이 패턴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이 준비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드문 경우에는 안정을 더 오래 연장할 수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글의 목적은 당신을 두렵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명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역사의 순환 속에서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그에 굴복하는 것과 다릅니다. 인식은 수동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준비입니다. 글로벌 사회가 후기 단계에 도달하면 거대한 시스템은 제때 스스로를 개혁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개인과 소규모 공동체는 여전히 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행동의 여지는 바로 그곳에 남아 있습니다. 개인적 차원에서 우선순위는 최적화에서 회복 탄력성으로 이동합니다. 문명을 건설한 개척자들은 멀리 있는 제도가 자신들을 구해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의존을 줄였고 기술을 익혔으며 불확실성에 대비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는 개인 부채를 제한하고 재정적 완충 장치를 마련하며 시스템이 흔들리거나 붕괴하더라도 여전히 유용한 기술을 배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는 자산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역사는 일관된 패턴을 보여줍니다. 통화가 평가절하되고 제국이 전환기를 맞을 때
실물 자산은 종이 약속보다 가치를 더 잘 보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투자 조언이 아닙니다. 역사적 관찰일 뿐입니다. 수천 년 동안 금과 은은 정권 교체, 전쟁, 붕괴, 전환을 거치며 수십 개의 문명을 통과해 살아남았습니다. 개인을 넘어 글럽은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개척자들은 혼자 살아남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교회, 길드, 지역의회, 시민단체를 형성했습니다. 사회적 자본은 물질적 부만큼이나 중요했습니다. 쇠퇴의 가장 분명한 신호 중 하나는 사회적 원자화입니다. 사람들은 사적인 삶으로 후퇴하고 이웃을 대신해 스크린이 자리 잡습니다. 제도는 신뢰를 대체합니다. 이를 되돌리기 위해서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웃이 누구인지 아는 것, 지역사회에 참여하는 것, 거대한 시스템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 그러나 아마도 가장 중요한 준비는 심리적 준비입니다. 쇠퇴하는 사회는 의미를 잃습니다. 모든 것이 안락함, 오락, 분산에 관한 것이 됩니다. 더 깊은 질문들은 사라집니다. 무엇을 건설할 가치가 있는가? 무엇을 지킬 가치가 있는가? 무엇을 위해 희생할 가치가 있는가? 이 질문에 스스로 답을 내리는 사람들은 전환의 시기에 더 큰 회복력을 보입니다. 더 잘 적응하고 더 단단히 뿌리 내립니다. 의미가 신앙, 가족, 기술, 봉사, 책임 중 어디에서 오든 그것은 소비 문화가 결코 대체할 수 없는 대시 앵커이 됩니다. 글럽이 자주 오해된다고 보았던 마지막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제국의 쇠퇴는 문명의 종말이 아니다. 그것은 이동이다. 로마가 무너졌을 때 인류의 진보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재편되었습니다. 붕괴 속에서 새로운 왕국, 새로운 제도, 대학 대성당, 그리고 현대 과학의 토대가 탄생했습니다. 대영 제국이 물러났을 때도 공백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는 수십 개의 국가들이 자신들의 길을 정의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어떤 나라는 어려움을 겪었고 어떤 나라는 제국 체제 아래에서는 불가능했을 방식으로 번영했습니다. 전환은 결코 편안하지 않습니다. 불확실성, 혼란, 그리고 종종 고통을 동반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다음 시대를 형성하는 사람들은 대개 가장 안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유용한 지식을 보존하는 사람들, 규율을 유지하는 사람들, 실질적인 기술을 쌓는 사람들, 더 이상 유행하지 않는 가치들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글럽은 후기 단계에서도 소규모 집단이 개척자의 덕목을 지켜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용기, 의무, 책임, 장기적 사고, 이러한 집단은 씨앗이 됩니다. 역사는 순환하지만 결코 완벽하게 반복되지는 않습니다. 각각의 끝은 새로운 조건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250년의 시계를 말할 때 우리는 파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타이밍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 장이 닫히고 다른 장이 열리는 순간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질문은 변화가 올 것인가가 아닙니다. 변화는 언제나 옵니다. 질문은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입니다. 부정으로 대응할 것인가, 이번만은 다르다고 가장하며 절망으로 대응할 것인가, 시스템이 무너지기를 수동적으로 기다리며 아니면 준비, 적응, 목적의식으로 대응할 것인가. 문명을 건설했던 바로 그 덕목들은 다시 한번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제국의 규모는 아니더라도 실제로 지속되는 규모에서 말입니다. 글럽은 역사를 붕괴를 예측하기 위해 연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환을 이해하기 위해 역사를 연구했습니다. 역사는 무지를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 교훈을 되풀이할 뿐입니다. 시계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준비된 사람들에게 한 시대의 끝은 재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열림입니다. 그리고 다음을 형성하는 것은 앞으로 나아가기를 선택한 사람들입니다.